자, 이제 우리 감정평가 3방식 방법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3방식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내가 감정평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자고요. 토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일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제가 세 사람을 등장시키겠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을 한번 전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부동산 가치 뭐 그 별거 있겠어? 일단은 토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철근, 시멘트 들어가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설계비, 감리비 들어갔을 텐데 그걸 다 더해라 이 말이야. 어때요? 설득력 있죠? 그게 뭐냐면 비용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비용성.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요. 잠깐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용성을 고려한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그래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 이거죠. 이거 설득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우리 생각해 보죠. 금반지가 은반지보다 비싼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재료가 비싼 걸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을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를 많이 들였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가를 지었단 말이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생산비 많이 들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전혀 임차인 모집이 안 됐어요. 다 공실이에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가치, 이전에 강의에서 가치 정의 어떻게 했어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게 가치라고 그랬죠. 근데 장래 얻게 되는 기대 순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기 두 번째 수익성을 고려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 학파로 본다면 한계형학파 관련이 있어요. 수익 방식. 자, 이렇게 하자. 병이 뭐라 그러냐면 갑론을박하지 마라. 잘 봐라. 지금 여기 요 부동산 토지 건물하고 거의 흡사한 쌍둥이 건물에 가까운 부동산이 조금 전에 50억이 거래됐다는 거예요. 50억에. 봐요. 그러면 현재는 부동산은 이 쌍둥이 건물 요놈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밀고 당기고 흥정을 해서 거래한 가격이 지금 얼마래요? 5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동산도 50억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부동산보다 좀 더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은 가치를 더해주고요. 좀 그렇지 못한 부분 가치를 가하면서 이 부동산을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성을 고려한 비교 방식입니다. 시장성을 고려한 비교 방식. 그래서 이렇게 이게 3방식입니다. 3방식.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 교재 지필 순서가 원가 방식 다음에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이렇게 되게 지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역사적 흐름이 원가 방식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 수, 교 순서다. 알겠죠? 역사적 흐름 뭐? 원수교 순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다리 이름이 원수교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출제하면 됐고 뭐 다시 한번 다룰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접근 방식이 세 가지가 있구나. 방금 그것을 좀 터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야,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빌려준다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금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액. 보통 우리가 가격 이렇게 하면 이걸 되게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두 가지.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원가법, 적산법. 자, 가액, 임대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가액, 임대료.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부수법, 가액, 임대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가액, 임대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판선 이 내용, 이 표현들이 처음에 들으면 아주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전혀 뭐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특히 이제 이 표현 봐봐요. 지금 여기 적산이란 말을 둘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좀 일어납니다. 적산가액이란 표현하고 적산임대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와봐요. 여기 뭐라 됐어요? 여기는 적산이 되어 있지만 여기 적산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착각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이. 예, 그래서 이 원가법과 관련된 게 뭐다? 적산가액. 적산임대와 관련된 게 적산법.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를 봐보면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누적에서 계산한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비용성을 고려한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 봐요. 이 수익을,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하는 법.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전체 총수익을 분석해서 임대료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내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 기준을 삼아서 내 부동산 가격을 알아내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를 가지고 이것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 임대를 알아보자. 이렇게 알아보자. 자, 제가 이제 식을 좀 적을 건데요. 우리 보니까 교재가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을 한번 적을 건데요. 이 다음에 이런 식은 이제 뒤에서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재조달 원가에다가 재조달 원가가 있으면 자, 이것은 이제 표현 봐봐요. 다시 조달한 원가예요. 자, 지금 여기 현존한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이 부동산이 지어진 지 10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럼 봐요. 10년이 지나면 만매를 훼손되고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요소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운 적 있었죠? 좀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했습니다. 기준 시점 현재 현존한 물건과 물건을 다시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외되는 적정원가 총액 그게 뭐예요? 재조달원가예요. 그럼 재조달원가는 신품을 전제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은 새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가치가 감해지면 그걸 감하는 거, 그 감가 누계. 감가상각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감가된 금액 등을 다 누계한 이 금액. 이걸 빼주자 이 말이에요. 자, 재조달원가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금액이겠죠? 가치를 감하는 요인들에 따라 금액을 뺀 다음에 이걸 뺀 다음에 그 부동산 가치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산가액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제 적산임대는 뭐냐면 지금 이 적산가액이 나오면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10억에 칠게요.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빌려준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산가액이 기본 틀로 해서 기초가액이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초가액. 그래서 임대료 계산 기초화되는 가액이라서 기초가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재행비를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필요재행비. 자, 이걸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초가액은 예를 들어서 부동 전체를 빌려줬다. 그 다음에 남은 수명 동안 이걸 다 빌려준다. 그렇게 전체 쓸 때 총 금액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 건물 중에서 뭐 8층만 빌려줬다. 그럼 8층에 해당되는 금액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기초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다 들어온 걸로 가정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말이죠. 이런 비중가액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가액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이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기초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이다. 근데 기대율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이율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한다면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 뭐 이런 정도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기초가액에다가 이율만큼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부동산 원본에 대한 이자 수익만큼을 의미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 뭐가 적혀 있죠? 필요재행비를 더했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면 적어도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계 보면 여기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한 파트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놓게 되면 이 10억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동산 10억짜리를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은 만면 훼손되고 언젠가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사라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놓게 되면 관리비를 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자를 내가 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거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산세도 내야 돼요. 그렇죠? 뭐 빈방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경비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게 필요 적용비예요. 그래서 필요 적인 만큼 더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적산 임대료는 이 원본을 갖다가 매각해서 원본을 은행에다 넣어놓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 수익만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순임대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순임대로, 순수익 또는 뭐 순임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인비를 더해서 적산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적산법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앞으로 얻게 되는 순수익이 있다. 자, 이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순수익이 있겠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얻게 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자, 저것은 무한등비급세 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난감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저거 기회가 되면 그때 좀 살펴보더라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순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는 높다 그 뜻이에요. 어때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 그래서 앞으로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뭐냐면 이것은 특이한 게 일반 기업 경영에 사용합니다. 일반 기업 경영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임대 목적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기업 경영에 기여한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K기업이 4억을 쓰던 건물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원래 빌려주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임대 사료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부동산에 이제 쓰는 겁니다. 만약 이걸 빌려주는데 임대를 얼마 받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K기업이 이 기업 전체에 총수익이 있을 거예요. 제 경비를 빼서 이제 순수익을 구했다. 그럼 이 순수익은 이 사업을 운영해서 K기업이 얻은 전체 기업의 총 순수익이에요. 전체에 대한 순수익이에요. 근데 순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는 토지 건물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순수익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따로 떼내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순수익 또는 수익순임대로 또 이렇게 수익순임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수익. 근데 봐요. 자, 이것만 받아갖고 안 된다니까. 아까 이거 있었지, 이거. 필요적인비. 필요적인 만큼 더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지 않고, 그렇죠? 이 부동산을 그대로 매각해서 원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적인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가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가액. 이건 이렇게 합니다.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사례 가격이 있으면 여기다 무슨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이걸 비교의 기준을 삼아 내 부동산 가격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잘못 거래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에 거래될 이 부동산이 지나치게 비싸게 또는 싸게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거래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거래될 게 60억이 거래됐다든가 50억이 거래될 게 30억이 거래됐다면 60억이나 30억의 사례를 내 부동산 가치 판단 기준 삼아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걸 뭐라 하냐면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사정보정.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면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이제 오늘이라 한번 쳐봅시다. 근데 요 사례가 언제 거래된 거냐면 1년째 사례야. 그러면 1년 전에 거래돼서 지금까지 시장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가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하는 게 뭐냐, 물가 수준을 고려하는 건데 시점 수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점 수정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자,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례를 구할 때 내 부동산 속해 있는지 A지역인데 A지역에서 사례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강남에서 사례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못 구했어요. 그럼 아쉬운 대로 강동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강남하고 강동은 지역 간의 가치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서로 강동에서 구했든 강남에서 구했든 개별 부동산은 다르겠죠. 그래서 가로 조건이나 위치 조건이나 핵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비교하는 것을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면적 차이가 있다면 면적 비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렇게 되죠. 좀 식이 길었죠. 자, 사례각이 이렇게 있으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사시지 개면 이런 순서로 해주는 거죠. 정심한기 사시지 개 같으면 그런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시지 개면. 자, 그럼 이제 비준 임대료는 논리가 이거 뭐 같습니다. 사례 임대료가 있다. 여기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개별 부동산의 임대료를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3방식, 6방법의 기본식을 방금 살펴봤어요. 저게 오늘 100% 이해될 리는 만무합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이제 다음 그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강의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 구체적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을 여기서 좀 더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식입니다. 식. 그래서 이 식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셨죠? 염두에 두시고, 사실 출제된다면 뭐 계산 문제가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줄을 당기면 따라오듯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의 어떤 실마리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방식 6방법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88조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좀 보자면 말이죠. 88쪽의 표를 보면 3방식 6방법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상가액과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순서는 아까 말씀처럼 교재 순서는 이것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추가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액, 임대료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을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산임대로. 여러분, 우리 현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액, 임대료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이라면 세 가지 가액, 임대료가 다 같아야 될 거예요. 이걸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감정평가서 평가를 적을 때 저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액 임대료를 평가해서 그대로 그걸 적게 되면 다른 방식에 의한 가액 임대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중 평균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결정합니다. 가장 주된 방법을 주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방식에 의한 가액 임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그걸 뭐라 하냐면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상가액 조정. 그렇게 해서 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결정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제 어디 나와 있습니까? 89쪽에 상단에 양가를 2번 시상가액 조정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상목의 성격, 평가 조건, 자리 신뢰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구한 가액을 나머지 가액으로 체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상가액 조정은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표현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식을 적어 드렸죠. 저 식만큼 우선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다음 강좌에 나타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물건별 평가 방법이나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우리 정상 강의, 기본 강의 들어갈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 부동산학개론 전 과정을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본 과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